안녕하세요, 여러분. 미플러스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행 관련 책을 이제 오늘부터 읽어서 그 내용을 좀 유럽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해요.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최대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가는 게 좋을지 책에서 조금 정보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양산에 있는 도서관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서 유럽 관련 책을 일단 좀 가져와 봤습니다. 10권 정도 챙겨왔는데 여기서 좀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천천히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 여행 관련 책들은 다른 에세이나 이런 것들처럼 좀 정독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그냥 슬렁슬렁슬렁 그냥 읽는데 어떤 특정 부분이 나오면 내가 관심이 가는 부분 나오면 그걸 좀 자세히 읽는 것이고 아니면 대부분 다 사진이라든지 어떤 루트 같은 그리고 맛집이나 뭐 이런 것도 정보가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익혀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 그럼 메모를 좀 해놓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동유럽 자동차 여행 관련 책이래요. 동유럽 하면은 이제 유럽 대륙에서 동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유럽의 겨울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발칸반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뭐 이렇게 있고. 겨울에 유럽의 겨울은 짙은 안개와 스모그 현상이 자주 일어난답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많고 눈이 많이 내려서 여행할 때는 반드시 따뜻한 외투와 장갑. 보통 유럽 겨울도 우리나라 겨울처럼 똑같은 계절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름에 여행을 가진 않을 거라서 요번에 이제 겨울 위주로 일단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 예, 겨울이 있네요. 겨울은 동유럽 여행의 목적에 따라 가볼 만하다. 여름에 비해 겨울에는 관광객이 적지만 크리스마스나 새해에는 상당히 관광객이 많다. 이 시기를 제외하면 겨울철에 관광객이 훨씬 적어지고 숙박비나 전체적인 여행 물가도 현저히 떨어진다. 겨울에는 비엔나, 체코, 에스토니아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보러 가는 여행이 인기가 높다. 그 다음에 보면은 보통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겨울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그냥 좋은 날씨가 좋은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지도가 나오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겨울에 여행하기 괜찮은 나라는 아주 춥거나 또는 적당히 따뜻한 이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이탈리아 이쪽으로 지중해를 여행하는 것이 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이탈리아를 생각했었어요. 유럽 여행 중에 이탈리아가 좀 크잖아요, 나라가 크고 지중해를 끼고 있고 제가 여행하는 겨울에 여행하는 기간에 이탈리아나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쪽을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탈리아 주변으로 나라들 중에 체코도 있고 오스트리아, 흥가리, 크로아티아 뭐 그다음 여기는 스위스 뭐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쪽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흥가리 이게 동유럽이네요. 남한의 유럽 여행 해가지고 자동차 여행을 하는 이유 그리고 짐이 많다. 그렇죠. 짐이 많으면 여행은 참 피곤합니다. 짐을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 많이 들고 걸어 다녀야 되는 이동 거리가 많아지게 되면 일단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동차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짐을 좀 차에다 실어놓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좋아요. 특히 유럽은 이 좁은 골목들이 많고 막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 거리가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 여행의 특징이 그런 거였죠. 오랫동안 걸어야 된다는 거.
근데 짐이 많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뭐 호텔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만 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걷게 될 때 짐을 들고 다니는 그 기간이 길면 피곤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숙소가 이제 숙소도 도시 같은데 숙소를 잡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교통이 편한 곳에 잡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죠. 여기도 보니까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건 많다. 동유럽 지역은 소도시의 성수기에 당일에 저렴하게 나오는 숙소가 꽤 있기 때문에 숙소를 예약하는데 부담이 줄어든다. 이 말은 차로 이제 이동할 싼 곳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교통비도 우리는 이제 4인 가족이 가야 되니까 혼자 다니는 것 아니고 4인 가족이 같이 다니니까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유레일 패스가 있는데 유레일 패스가 할인 예약을 해도 15일 유레일 패스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와우. 4명이면 400만 원이잖아요. 우리는 30일 갈 건데 그러면 800만 원. 교통비만 800만 원 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여행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한 대 빌리면 뭐 한 200만 원, 150만 원에서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뭐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뭐 갈 수 있으니까 자동차 여행이 뭐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시 여행이 가능하다. 그렇죠. 단점은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처음 자동차를 외국에서 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이라든지 뉴질랜드, 호주에서 여행을 할 때 자동차로 여행을 오랫동안 장기간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운전하는 그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 운전석이. 근데도 이렇게 운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운전대를 처음 딱 잡았을 때 반대 방향을 가야 된다면은 한 1시간 정도? 약간 좀 뭐랍니까? 좀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 돼요. 이게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신호가 체계가 반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딱 헷갈릴 때 있는데 그때 진짜 잘못하면 사고가 나겠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옆에서 이제 보조석에 앉아 있는 특히 그때는 우리는 딸내미가 앉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크게 돌고 짧게 돌고 이게 서로 반대예요. 좌회전 우회전이. 그래서 그것만 유념해서 하면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은 우리가 알듯이 발트해에서 발칸반도에 이르는 지역의 명칭을 동유럽이라고 하네요. 서유럽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다르게 역사적인 관점을 보면 오랫동안 유럽 전역을 지배했던 함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함부르크 왕가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일까 도도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이 넘치기도 한다. 역사적 정치적 관념. 동유럽이라는 단어는 개념은 지리적인 관점이 아니고 냉전 시대의 서유럽과의 관계에 따라 역사적 정치적 관점에 생겨나기도 했다. 따라서 지역적 범위도 일정하지 않고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에서는 이질성이 강하다. 문화적인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겠죠.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조금 성격이 달랐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뒤에 동유럽 각국이 독립하면서 작은 국가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했던 유럽의 국가들을 뜻하는 정치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989년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정치적 의미의 동유럽은 소멸되고 현재는 지역적 개념만 남아있다. 지역적 개념.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국가가 동유럽 국가에 들어갑니다. 유럽에서의 소외감. 국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동유럽이라는 단어는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도 하였다. 왜? 정치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진 시대가 도래되면서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했던 유럽의 국가들을 뜻한다. 영국, 미국, 독일과 러시아 간의 지역을 가리키기도 한다. 유럽 대륙의 서유럽 국가에서는 독일보다 동쪽의 유럽 지역을 가리키면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를 지칭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쪽의 유럽 국가를 낮춰서 부르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조금 소외된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안 됐네. 그래서 대표적인 동유럽 국가는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런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유럽에 꼭 가야 하는 이유는 중세 문화와 환상적인 야경, 야경이 좋은가 보네. 그 다음에 굴곡적의 역사, 뭐 많이 지배를 많이 당했을 거니까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할 수 있겠네요. 중세 문화 축제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전교회, 뭐 이런 로마 카톨릭 쪽, 그리고 전교회 기독교 문화지만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간직한 국가들의 기독교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일단 유럽은 기독교 문화니까 친절한 사람들이 좀 친절하고, 동유럽 여행 잘하는 방법, 이건 좀 읽어볼까? 동유럽을 처음으로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처음에 여행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유럽의 도시들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여행할 때는 대부분 도시 안에서 여행하는 패턴이 있다. 그 방법을 처음에 숙지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행의 패턴도 자신도 생각나게 된다. 동유럽의 도시들을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포메이션. 보통 이제 어떤 국가에 가면 그 나라의 이제 도시에 방문하면 인포메이션이 항상 있어요. 이곳에 가서 이제 좀 자료들을 많이 저도 찾고는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유럽에도 있네요. 이런 게 인포메이션이. 보통 I라고 표시가 많이 되는데 여기서는 내비게이션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목적지의 기차역이나 공항,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면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다고 그러네요. 시내 지도를 받아 이용하는 방법을 문의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숙소 찾아가기. 숙소 찾아가기는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경우 당일이라도 부킹닷컴이나 에어비앤비, 내가 보통 이용하는 게 이제 난 호텔스닷컴 뭐 이런 거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고, 찾아가는 방법도 문의하고, 야간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할 예정이라면 이 안에는 코인락베의 배낭은 맡겨두고, 이런 건 상관이 없고, 광장에서 여행을 시작한다. 이게 뭔 말이지?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동유럽 도시들은 도보로 여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소도시니까, 도시가 좀 작으니까 걸어서 다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을 중심에 있는 광장에 도착해 도시의 거리를 중심으로 볼거리들이 보이게 된다. 지하철 버스를 타고 관광지에 도착해 중앙역을 중심으로 여행을 하게 된다. 광장 문화네, 여기는. 현지인의 도움, 그리고 슈퍼마켓의 위치파. 유럽에서는 마트나 슈퍼가 우리나라처럼 흔하지 않으므로 물이나 간단한 먹거리는 눈에 보였다면 사두는 것이 좋다. 아니면 숙소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마트와 슈퍼를 프런트에 물어보고 들어가서 미리 물이나 필요한 물품을 사두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처럼 늦게까지 하는 마트도 있지만 많지 않다. 같은 콜라나 물이라도 기차 안이나 역전, 역 밖의 가격이 다 제각각. 콜라 가격도 다 다르네. 뭐 이래. 현지인의 도움은 구글 지도, 요즘에는 구글 지도 보면 다 가니까. 골목길 다니기. 보통 유럽 가면 골목길을 많이 다니니까 너무 흥미진 골목은 되도록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유 없이 너무 친절을 베푸면 일단 경계를 하는 것이 좋다. Thank you very 감성. 밤에 야경을 보러 가는 것은 혼자 보는 숙소에서 만난 여행자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이 사진을 찍기도 좋고 안전하다. 숙소에서 만난 여행자들과 같이 다니는 것도 그런 것도 괜찮지.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 집사람이 또 저를 위해서 또 자몽티 한 잔을 또 따뜻한 자몽티 한 잔 좋네. 유럽 자동차, 동유럽 자동차 여행에 필요한 인포메이션, 패키지와 자유여행, 동유럽 여행 및 그림 그리기. 동유럽 여행 물가. 동유럽은 조금 아까 약간 낙후된, 유럽에서도 약간 낙후된 나라들이 많다고 하니까 체코나 뭐 슬로바키아 뭐 이런, 거기에서는 물가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왕복 항공료가 68만원에서 168만원. 싸다. 100만원 안쪽이란 소린데 비수기 때 가면 많이 싸겠네. 버스와 기차 3에서 10만원. 숙박비 만원에서 10만원. 한 끼 식사 2천원에서 4만원. 와, 차이 많이 나네. 입장료는 2,700원에서 3만원. 보통 식사도 보니까 한 만원, 숙박비도 한 2, 3만원, 버스도 뭐 쌀 거야. 버스는 좀 비싸네. 기차나 버스는. 그 다음에 왕복 항공료는 좀 싼 편이고. 9박 10일. 9박 10일이면 호텔 50만원. 한 끼 5천원에서 택시, 우버 택시, 박물관 입장료 몇천원 하고. 이렇게 비싸진 않겠네. 동유럽 여행 계획 짜기에서 주중이나 주말이냐. 여행 주중 주말은 비수기 승수기 있고 요금도 차이 나고 7, 8월 승수기 제외하면 항공료와 숙박 요금 차이가 있고, 비수기가 주중에는 할인 혜택이 있어서 저렴한 비용은 저렴하고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여행 기간은 동유럽 여행을 안 했다면 폴란드, 발트삼국, 몬테네그로가 어디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여행 기간은 7박 9일, 그 다음에 9박 11일이 많지만 동유럽에 깊숙한 면까지 보고 싶으면 2주일 여행을 추천한다. 숙박은 여행 숙박은 동유럽은 좀 저렴한 편이고 숙박비는 저렴한데 시설도 좋네. 주말이나 숙소는 예약이 완료되고 특히 여름 성수기는 숙박은 미리 예약해야 되고, 소도시로 가면 당일에도 숙소가 있지만 많이를 대비하는 거죠. 근데 보통 숙소는 많이 있어요. 비수기 때 가면 남아 도는 게 숙소니까. 그 다음 식사는 뭐 그때그때 하는 거고. 동유럽 추천 여행 코스,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뭐 이런 거,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난 동유럽보다는 우리는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아까 그 사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저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겨울에 여행 가니까 이탈리아 중심으로 요 지중해 요쪽을 좀 가고 싶더라고요. 겨울에는 좀 날씨가 좀 따뜻해야 되는, 그래도 그러려니까 체코나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요 정도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보게 되면 근데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가 있네. 슬로베니아,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이고 베네치아 이탈리아 이런 거니까, 찰스부르크 오스트리아에 찰스부르크, 그 다음에 여기로 슬로베니아로 들어갔다가 슬로베니아는 괜찮네.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체코 오스트리아 체코는 체코 여기 있으니까 오스트리아 맞네.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요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유럽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는 방법. 인아웃, 요거 좀 중요하겠네. 출국하는 도시를 고려하여 여행의 시작과 끝을 정해야 한다. 항공사는 매일 취항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짜를 무조건 정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따라서 항공사 일정에 맞춰 총 여행 기간을 정하는 도시를 맞춰야 한다.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일정은 1주, 2주, 주 단위로 계획하는 것이고, 동유럽 대부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나 폴란드,
체코의 프라하로 입국하는 것이 동선상에서 효과적이다. 체코로 보통 많이 입국한다더라고. 이게 가격이 좀 그래서 체코로 들어가면 프라하로 입국하는 거네. 동유럽 지도를 보고 계획하고 가고 싶은 도시 지도에 형광펜을 표시하고 점 아니면 선을 따라서 지도를 표시하고 이거는 나중에 구글 맵을 보면서 하면 되고 동유럽 자동차 여행 잘하는 방법 이건 좀 봐야 돼. 자, 출발 전에 동유럽 지도를 놓고 여행 코스와 요새 지도를 놓고 뭐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요즘은 구글 지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우리 미리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지면 인아웃 도시를 정하고 항공권을 예약하고 항공권이 결제되면 렌트카를 예약하고 렌트카는 보통 렌트카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렌트카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되고 렌트를 예약할 때 글로벌 렌트카 회사로 예약을 할지 로컬 렌트를 예약할지 결정해야 한다. 안전하고 편리함을 원한다면 당연히 글로벌 렌터 회사로 결정해야 하지만 짧은 기간에 한 개 나라 정도만 렌트를 한다면 로컬 렌트는 괜찮다. 특히 동유럽은 도시를 이용하는 기차가 없는 나라도 있고 버스가 발달하는 나라가 많아서 렌트카로 여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나라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발트 3국, 폴란드 등이다. 유로는 사전에 소액을 준비해.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려면 할 때 렌트카 이용하면 상관없지만 도시를 이동한다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통행료 투기에서 통행료는 이제 돈으로 내야 되는 현금을 이용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 고속도로 이용료는 현금으로 낼 때가 조금 있겠네요. 그 다음 심카드 이거는 뭐 당연히 할 거고 공항에서 자동차 픽업까지 1차 관문 이건 뭐 카 렌탈 센터 이런 게 보통 공항 근처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렌트를 바로 픽업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은 철저히 확인한다. 보통 보험이 다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차량 픽업하게 된 직원과 함께 차량을 꼼꼼하게 이게 진짜 핵심인데 보통은 차를 이렇게 우리가 빌릴 때 사진을 찍으면 안 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동영상을 차 내부 특히 유리가 깨진 게 있는지 보는 거고 내부를 찌그러진 거나 파손된 걸 보고 그 다음에 바깥에 외부를 전부 다 360도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타이어 특히 휠 같은 거 그다음 범퍼라든지 이렇게 외곽 상태 다 봐야 됩니다. 특히 유리가 깨진 거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 그런 차 빌리면 안 돼요. 왜냐면 주행 중에 계속 유리는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실금 가 있는지 아닌지 진짜 잘 봐야 돼요. 이거 진짜 시급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공항에서 첫날 숙소까지 정보를 이런 거 뭐 다 당연한 거고 자동차 여행 중에 관광지 한 곳만 더 보자 생각 그렇지 이게 여행을 하다 보면 욕심이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여행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진짜 편하게 하루에 몇 군데 가면 안 돼요. 여러 군데 갈수록 여행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행 시간은 좀 짧은 게 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 조금 오래 있으면 있었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좀 적당히 이제 장소를 좀 가까운 곳을 좀 도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체코 프라하에서 내린다면은 차로 이동하는 거리 같은데 오스트리아 빈까지 4시간밖에 안 걸리네. 짧다. 스위스 취리까지가 4시간. 와, 가깝네. 멀지 않네. 프라하에서 5시간이면 베로나까지 가네. 크로아티아도 4시간에 6시간에 크로아티아까지 10시간밖에 안 걸리네. 부다페스트 헝가리까지 6시간. 와, 가깝다. 그렇게 멀지 않네. 글로벌 업체, 렌트카 예약하는 거는 아마 이 글로벌 업체 렌트카 예약하는 업체가 분명히 인터넷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보니까 식스트라고 하는 곳에 있네. 식스트 홈페이지. 요거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좀 봐놨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가격을 한번 보는 게.
그래서 자기한테 적당한, 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카를 할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캠핑카는 또 달라요. 이런 렌트카 업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찾아봐야 돼요. 내비게이션은 뭐 기본적으로 요즘에 다 주니까 그닥 뭐 내비게이션은 뭐 다 사용할 줄 아니까. 렌트카 영업소 찾기 있고, 긴급 서비스 이런 거 좀 많아야 돼. 긴급 서비스 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긴급 서비스. 별거 없네. 교통 표지판 다, 전 세계적으로 교통 표지판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국제운전 면허증 가져가야 되고, 차량 인도할 때 확인할 사항, 뭐 그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 렌트 보험, 자차 대행 뭐 보험료는 이때 이거는 다 알아보면, 인터넷에서 알아보면 다 나오니까. 유료 주차장, 주차장이 조금 좀 궁금했는데, 동유럽에서는 대부분은 무료 주차장이지만 체코 수도 프라하에는 유료 주차장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주차비를 정산하지 않으면 차량 바퀴에 이동을 못하도록 체인이 묶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유료 주차장도 2시간 무료이므로 2시간이 지나면 주차비를 내면 된다. 또한 차량의 사진의 시계 그림처럼 차량에 부착을 하여 자신이 주차한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아야 한다. 라인에 주차를 한다. 주차증에 차량의 앞 유리에 보이도록 차량 내부에 놓는다. 나올 때 주차요금 미터기에 돈을 넣고 원하는 시간을 누른다. 현금 결제를 해야 되네, 이것도. 그 다음에 사고가 난다면 이런 거 좀 봐놔야 돼. 사고가 나도 처리는 렌트카에 들어있는 보험이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차를 빌릴 때 의무적으로 나라마다 선택해야 되는 보험을 들으면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렌트카는 차량 인수 시에 받는 보험 서류의 유사시 연락처가 크고 굵직한 글씨로 나와 있다. 회사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유럽 어느 지역에서든지 연락하면 30분 정도면은 누군가 나타난다. 그래서 혹시 걱정이 된다면 식스트나 허츠 같은, 나도 허츠 이거 했었는데, 한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렌트카 업체를 선택하면 한국으로 전화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도로 사정. 도로는 보통 고속도로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요즘에. 그다음에 속도가 좀 중요하겠네. 동유럽 도로는 일부 비포장 도로를 제외하면 운전하기가 편하다. 운전에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거의 없다. 동유럽은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소도시까지 이어져 있어서 E55, 48, 67 같은 고속도로 번호를 확인하면서 이동해야 한다. 다만 속도를 즐기는 동유럽 운전자들이 속도를 높여서 140에서 150으로 운전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고속도로 규정 속도를 규정하는 것이 있다. 일부 오프로드가 있고 그 오프로드는 운전을 피하라고 권하고 있다. 렌트카를 오프로드에서 운전하다 고장이 나면 많은 추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운전할 거라면 보험을 풀 보험으로 해놓고 렌트하는 것이. 이거 좀 특이하네. 도로 운전 주의사항. 동유럽을 렌트카를 여행할 때 걱정이 되는 것은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가장 많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걱정일 뿐이다. 도로는 수도를 제외하면 차량의 이동이 많지 않고 제한 속도가 90km로 우리나라의 100km보다 느리기 때문에 운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좀 편하다는 얘기네. 수도를 제외하면 도로에 차가 많지 않아서 운전할 때 오히려 차량을 보면 반가울 때도 있다. 차가 좀 적은 편이구나. 렌트카로 운전할 생각을 하다 보면 단속 카메라도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막히면 다른 길로 가거나 내 차를 추월하여 가는 차들이 많아서 차선을 변경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지만 동유럽은 중간중간 아름다운 정사가 너무 많아서 제한 속도인 90km로 그 이상의 속도도 잘 내지 않게 되고, 수도를 제외하면 단속 카메라가 거의 없다. 시내도로 안전벨트 이거 당연히 착용해야 될 거고, 도로 신호등 지키고 비보 좌회전 대부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잠시 멈췄다 지나가고, 시골 국도라도 과속하지 말자. 이런 거는 기본이니까.
교차로의 라운드 어바웃은 이거는 이제 회전 이제 교차로는 진입한 차량이 먼저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돼요.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똑같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주유소의 셀프 주유, 이게 주유소도 보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고 가면 좋아요. 셀프 주유소가 대부분이다. 그렇지? 기름값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저렴하고 비싼 기름 가격을 생각했다면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기름값을 놀라워할 것이다. 렌트한 차량에 맞는 기름의 종류를 선택하고 렌트할 때 정확히 물어보고 적어 놓아야 착각하지 않는다. 주유기 앞에 차를 위치시키고 시동을 끄고 자동차 주유구 열고, 이거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넣고 화면에 나오는 대로 비밀번호와 원하는 양의 기름값을 선택한다. 잘 모르더라도 주유한 만큼만 계산되니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에 맞는 유종을 선택하고 다 똑같은 거니까. 현금으로 기름값을 계산하려면 카운터로 들어가서 주유기 번호를 이거 호주나 뉴질랜드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이게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는 이제 주유할 때 그냥 주유를 하고 이제 카드로 계산을 하거나, 이제 일본은 이제 주유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가 현금으로 결제 보통 많이 했는데, 할 때는 이 주유소 그 안에 들어가면 물건 파는 이제 카운터가 있어요. 거기에 주유기 번호를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카드나 현금을 주면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좀 다르더라고. 무슨 조약이 있네. 동유럽은 대부분 생겐 조약국 가입국이다. 동유럽을 장기로 여행하는 관객들이 갑자기 듣는 단어가 생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겐 조약은 뭘까? 유럽 26개 국가가 출입국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국경 검문을 최소화하고 통행을 편리하게 하는 조약이다. 생겐 조약에 동의한 국가 사이에는 검문소가 없어서 표지판으로 국경을 통과했는지 알 수 있다. EU와는 다른 공동체로 국경을 개방하여 물자와 사람 간의 이동을 높여 무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처음에 시작되었다. 생겐 조약 가입국에 비자 없이 방문할 때는 180일 내에 유럽 국가 중에서 생겐 조약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네. 그 다음에 90일은 생겐 조약 가입한 나라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유럽을 여행하기 장기 여행자들은 이 조항 때문에 혼동이 된다. 동유럽은 1년에 90일 이상은 체류할 수 없다. 샹. 90일 이상. 석 달. 자, 그리고 안전한 자동차 여행을 위한 주의사항. 뭐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빨간 색깔 읽어봐야 되겠다. 도시 여행 중에는 여행 중에 백팩보다는 작은 크로스백을 활용하고, 이제 경비만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자신의 은행 계좌 연결된 끈에 쓸 수 있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따로 가지고 다니고, 여권은 인터넷에 따로 저장해 뒀다가 여권용 사진을 보관해 두자. 여권용 사진을 조금 몇 장 들고 가고, 스마트폰은 고리로 연결해 손에 끼워 다니자. 많이 잊어먹겠네. 이게 유럽은 이렇게 소매치기나 이런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치기에 좀 주의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차를 갖고 다니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거의 없겠죠. 지나친 호의를 보이는 현지인은 좀 피해야 된다 그럽니다. 경찰 사칭 사기. 여행 준비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나중에 다 볼 거고, 소지품 도난 시 해결 방법. 보통 소지품을 잊어먹으면 답 없어요. 이건 못 찾아. 여행 중에 소지품 잊어먹으면 끝이지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찾아 이걸. 경찰 간다 하들 뭐 방법이 없죠. 이거는 안 잊어먹는 게 제일 좋아요. 캠핑장이네. 캠핑장, 동유럽 캠핑장 나왔다. 캠핑장 사무실, 이거는 뭐 귀중품, 캠핑 장비, 취사, 화장실과 샤워실, 세탁, 와이파이, 날씨 같은 게, 날씨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캠핑을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텐트가 아닌 캠핑이라서 자동차 운전 방법, 운전 예절, 전조등,
국도 자전거를 조심해. 국도에 자전거를 조심해. 옛날에 다 똑같은 거지. 네, 제한 속도. 고속도로는 110에서 130. 국도는 90에서 100km. 와. 마을을 진입하려면 50km. 와. 억수 빠르네. 감시 카메라, 휴게소, 주차가 조금.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주차 요금을 아끼겠다고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와 절대 삼가해야 한다. 주차 요금보다 벌금은 상당히 많고 차량의 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지면 더욱 상황이 복잡하다. 기다리고 경찰과 이야기를 하고 벌금을 낸 후에야 자물쇠를 풀 수. 와, 불법 주차하면 완전 차를 장갑 부는 거 봐. 또한 갓길에 주차를 하게 되는 상황이란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후방 50m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광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휴게소에서 주차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에 문제가 발생할 상황은 없다. 와, 주차 조금 잘해야 돼. 유럽의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방법이 여기 있는 거, 이거 좀 봐야 돼. 대한민국과 같은 구간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통행료를 내는 방법과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별 방법인 비네트 구입을 통행자가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톨게이트, 비네트는 비네트를 이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톨게이트를 운영하며 통행료를 징수한다.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운전자는 시간이 지체되는 단점이 있다. 폴란드, 독일 등이다. 해외에서 톨게이트를 지나려면 사전에 동전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또한 최근에 무인 톨게이트가 있어서 돈이나 충분한 동전이 없을 경우 유인 톨게이트 차선을 찾아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다 되겠지. 이게 무슨 비네트 서유럽과 달리 동유럽은 비네트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다. 동유럽의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대표적이며 발칸 반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비네트 유럽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유혹을 일으키게 만든다. 그러나 비네트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이라도 생겨서 구입하지 않고도 지나쳐서 좋아했다면 분명히 다음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벌금은 더욱 많은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므로 주의하자. 이게 비네트를 좀 하긴 해야 되겠네. 비네트는 일주일, 그리고 10일, 30일, 1년 등으로 구분되고 비네트는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국경에서는 작은 비네트 구입 부스 또는 옆나라 주유에서 미리 구입할 수 있고 비네트는 차량의 옆면, 유리에 부착하며 구입한 영수증은 꼭 차 내에 보관해야 하고 구입 후 앞 유리창 지정된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석 왼쪽 창틀에 그냥 끼워 놓아도 되지만 최근에는 중복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를 기재하고 부착을 안 하는 주유소도 있다. 이때는 경찰이 비네트 구입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가끔 다른 운전자가 사용하는 비네트를 받는 경우도 있는 이때 영수증을 함께 받는 것이 좋다. 이게 필요하네, 비네트가. 비네트 이용 국가를 좀 알아봐야 돼. 이건 조금 알아봐야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